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전염병 결핵.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기침 같은 증상을 감기로 오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것이 결핵 전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핵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가 계속 파괴돼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을 초기에 발견하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 전염력도 떨어지고 완치도 가능한데요. 만약 기침이 2,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을 의심하고 초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잊혀진 전염병 결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여름철 하면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식중독과 같은 그런 소화기계 전염병. 네, 음식 조심하셔야 되니까. 항상 여름철에 유행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결핵과 같은 호흡기계 전염병은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핵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떠돌고 있는. 네. 전염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였나요? 그 부산의 대학가에서 집단 발병한 사례가 어떻게 된 사연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의 같은 대학교의 그 한 대학교 같은 과에서 1년 동안 한 14명의 환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폐결핵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호흡기 전염병의 대표적인 이런 집단 발병 사례고요. 네.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 이런 호흡기 전염병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결핵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 처음 못 살던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주변에 결핵 기운이 많이 있고 뭐 전염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결핵 환자 없어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결핵하면은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뭐 이렇게 못 살던 시절에 걸리던 이제 추억의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질병관리본부 자료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한 해 이제 결핵으로 신고되는 환자 수가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이죠.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런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신고가 되고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10만 명당 결핵이 발생하는 환자가 약 1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요. 더 부끄러운 사실은 결핵으로 한 해 죽는 사람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이 OECD 중에서 1위인데다가 사망률까지 가장 높다고요? 한 해 2,000명. 네, 2,000명 이상이죠. 이상 네.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예.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갈수록 더 잘 살아지고 있고 영양도 풍부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는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영양도 많이 결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집단 생활하고 위생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핵 환자가 당연히 많았습니다. 네. 폐결핵 환자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결핵 환자와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 중에서는 결핵 환자로부터 이렇게 균이 들어와서 몸에 결핵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하는데, 즉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보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형 간염처럼. 네, 보균자라고 정확한 명칭이 이제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이미 결핵균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되게 되면 결핵이 잘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몸속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네. 잠복 결핵 감염이 많다. 이게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 결핵 발생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무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한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다이어트,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잠복 결핵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네, 확률상으로 보시면 3분의 1입니다. 네. 3분의 1이나 네. 되는군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잠복 결핵균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감염이 되는 결핵균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잠복 결핵 감염이 있다고 해서 내 몸에 결핵균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결핵으로 발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발병을 할 확률은 약 10% 정도라고 하고요.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결핵이라는 활동성 결핵이 생길 확률은 네. 10%고요. 90%는 그냥 결핵균 가진 채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로 면역이 떨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 결핵이 면역을 이기고 뚫고 나와서 결핵이라는 병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아,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감기도 그렇잖아요. 예. 누구나 다 걸리진 않는 이유가 면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뭐 재채기를 하면 또 묻어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결핵균은 그 호흡기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흡기로 전염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래 우리가 결핵 환자가 특히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그 가래 방울이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재채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오면 그 속에 결핵균이 이렇게 같이 딸려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공기 중에 떠돌다가 주변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네. 호흡으로 들어와서 폐 안에서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뭐 수건을 같이 쓰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염이 됩니까? 그런 걸로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폐결핵 환자가 기침하고 재채기를 하면은 공기 중에 균이 떠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균을 내가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면 그게 바로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선천 면역이라는 이런 강력한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이 좋으면 결핵균이 들어와도 이 균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명의 사람에게서 결핵균이 전파가 된다면은 한 30명 정도만이 결핵 감염이 되게 되고 70%는 그 면역에 의해서 이 결핵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성 반응은 한 30%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 70%가 되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네요. 그런데 그게 앞서서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잠복해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만 나온다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제 몸에 결핵균이 30%의 확률로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2차적으로 이제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는 2차 또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역에 의해서 결핵균이 이렇게 억제가 되어서 얌전히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말로 하면 잠복 감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면역이 떨어질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면역이 떨어질 때 결핵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그럴 확률이 보통 한 10% 정도 되고요. 90% 정도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00명의 예를 들어서 결핵균을 마신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30명 정도만이 실제 감염이 되게 되고 그중에 약 10%, 3명만이 살다가 결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90%는 이제 그 잠복 결핵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균은 전염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더라도? 네, 우리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하는 상태는 결핵 환자처럼 균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 소량의 균이 면역에 의해서 이렇게 잘 얌전히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상도 없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전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 중에 1명이 이미 잠복 결핵 감염 상태고 만약 이분들을 다 격리를 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면 국가 마비가 오겠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도 없고 남에게 특별히 전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런 잠복결핵 상태에서 실제 결핵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면역을 키우는 습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식습관 조절을 한다든지 영양 섭취 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균이 들어온 상태에서 30% 그중에서 10%만 발병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그 대학가에서 집단 발병했던 사례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다이어트, 저체중 이런 것 때문에 결핵이 잘 발병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집단 시설이라는 거죠. 매일 8시간, 10시간 뭐 일정 시간 이상을 한 강의실에서 맞대고 같이 수업 듣고 실험하고 하다 보니까 같은 공기 호흡하고. 네, 그렇죠. 그만큼 결핵균의 노출 강도가 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도 더 결핵균이 내 몸에
몸에 들어올 찬스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집단 시설 생활자라면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요.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죠? 객혈한다고 하나? 그 피를 토하거나 이런 장면을 종종 봐왔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꼭 나타나는 증상인지요? 객혈, 그 피를 토하는 게 이제 객혈 또는 각혈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결핵 환자를 연출할 때 항상 피를 토한 수건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이런 걸로 많이 연출을 그래서 좀 하시는데요. 놀라게 되죠. 네네. 근데 객혈이라고 하는 거는 결핵이 경미할 때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결핵이 이렇게 점차 진행을 해서 폐가 파괴가 돼서 구멍이 생기는 공동이 생기면은 그런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예. 하지만 객혈이라고 하는 증상은 뭐 기침을 심하게 해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뭐 폐암이나 폐렴이나 다른 호흡기 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혈만 있다고 해서 결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결핵의 증상은 되게 비특이적이라서 다른 병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기침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래가 끓는다든지 체중이 빠진다든지 뭐 피로하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객혈이 나타난다고 다 폐결핵은 아니지만 결핵이 심해지면 각혈을 할 수가 있다는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폐결핵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계신 30대 환자 두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평상시에 가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가래가 조금씩 끓기 시작하고 장기침이 계속 많았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기침이 많으니까 병원을 가보라고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참았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무리를 하고 나니까 다시 몸에 한기가 들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병원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약을 타먹고 열은 내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침이 나고 가래가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결핵 진단을 받고 그렇게 약을 먹게 됐습니다. 약이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다행히 뭐 저는 위장관 쪽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먹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안에서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사회생활이 단절이 되고 직장에서 하던 일도 중간에 마무리를 못하고 나온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감기 증상처럼 왔는데 이게 감기약을 먹어도 더 증상이 심해져서 엑스레이 교수님께서 한번 찍어보자 해갖고 찍어보니까 늑막염으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입원해갖고요. 그 폐에 물이 차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이제 폐에 간을 넣어갖고 물을 빼는 치료를 했는데 하는 기간에는 되게 많이 아팠어요. 통증도 좀 심했고. 치료가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달 남았고요.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내원해갖고 엑스레이랑 피검사 이렇게 검사해갖고 약 타고 복용 중입니다. 두 분 다 30대 젊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결핵균에 감염이 되셨어요. 앞에 분은 폐에 감염이 됐고 뒤에 여성분은 늑막에 이렇게 감염이 되셨는데 처음에 증상이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침 나고 열 나면 감기인가 싶지 이거 결핵인가 처음부터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좀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감기와 같은 다른 폐병, 호흡기 병과 결핵은 사실 증상으로 구분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핵일 때는 뭐 객혈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밤에 식은땀이 나고 미열이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은 다른 감기에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은 잘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증상의 기간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단순 감기 정도면 약 드시고 하면 1, 2주 만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조금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약을 먹지 않으면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상당히 장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에서 3주 이상 기침이 될 때는 꼭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기와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기침이 2주 이상 오래가면 의심을 해보라. 네, 이걸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폐결핵하면 그 말 그대로 폐결핵. 폐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그 여성분은 늑막에 감염이 되셨나요? 그럼 치료 방법도 다른 건가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폐에 생기는 폐결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핵이라고 하면 폐에 생긴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환자분은 늑막, 그러니까 폐를 둘러싸는 막이죠. 그 네. 늑막에 결핵이 생겨서 그 늑막 사이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흉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뽑아서 결핵성 늑막염이 진단이 되어서 치료를 하였던 경우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임파선이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결핵이 있는 것을 한 번씩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성 늑막염의 엑스레이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정상이고요. 왼쪽에 보는 것이 이제 결핵성 늑막염 환자의 사진인데요. 왼쪽 폐죠. 여기 왼쪽 폐 아래쪽에 보면 하얗게 지금 병소가 보이고 이게 이제 흉수. 그러니까 결핵이 늑막에 생겨서 늑막 사이에 물이 차는 흉수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렇게 요즘 됩니다. 물이 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늑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정상적으로도 소량의 흉수가 만들어져서 흡수가 되고 여기서 만들어져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량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늑막이라는 이 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 때문에 흉수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흉수가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고여 있어요. 네, 고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뽑아서 결핵 균이 나오는 건 없는지 다른 생화학 검사를 통해서 결핵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결핵균이 폐뿐 아니라 늑막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면 네. 다른 장기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염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결핵이 가장 많지만 우리 네. 결핵은 전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다 갈 수가 있고요. 온몸에 다요? 네, 온몸에. 우리가 네. 생각하는 모든 장기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폐가 아닌 곳에 생긴 결핵을 폐외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폐결핵, 폐외 결핵인데요. 폐외 결핵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제일 흔한 곳이 늑막, 아까 전에 보셨던 늑막이라든지 아니면 임파선, 경부 임파선이나 이 가슴 쪽의 임파선 이런 곳에 임파선에 결핵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장이나 콩팥이나 그 모든 장기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이나 뇌 척수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도 우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는 이렇게 폐외 결핵은 저희가 증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하거나 이렇지는? 네, 폐결핵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침하고 가래가 끓고 열이 나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시겠지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척추뼈에 결핵이 걸렸다. 그렇게 되면은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가가지고 처음부터 결핵 검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형외과부터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막 치료를 하는데도 낫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나중에 MRI나 정밀 검사를 해야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폐결핵은 처음에 증상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도 쉽지 않고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병은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면 훨씬 더 병을 키울 수 있잖아요. 결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다가 이건 또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증상이 애매모호해서 잘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결핵이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하다 발견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애매모호하고 다른 병으로 치료를 하다가 오시기 때문에 질병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결핵과 같은 병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몇 주나 며칠이나 몇 주 만에 급격히 나빠지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결국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결핵균이 점점 증식을 하면서 폐가 파괴가 일어나고 말씀드렸듯이 구멍이 나는 공동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돼서 설령 이제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병증을 남기기도 하고 또 폐 파괴가 심하게 합병증이 남는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같은 그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도 감기로 오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죠. 단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뭐 유가종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무튼 초기에는 단순한 염증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변이 커지고 결국 구멍이 나게 되고 서로 구멍이 광범위해지면서 폐 조직이 전반적으로 다 파괴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급한 건 뭐 객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핵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숨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곤란과 같은 합병증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 정도 단계라도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죠? 증상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면역력이 좋고 이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기침과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면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열이 난다, 입맛이 없다,
그다음에 뭐 살이 빠진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 환자분은 진단을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르신의 경우에는 정말 몸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핵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결핵이 가장 흔하다면 폐결핵일 텐데 의심된다면 글쎄 여러분은 어느 과를 먼저 찾으시겠어요? 내과. 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그 제일 흔한 이제 폐결핵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폐외결핵은 다른 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폐결핵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검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 단순 흉부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내과 의원에도 엑스레이 장비가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곳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요. 만약 그 이후에 결핵이 좀 의심됩니다. 가래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 병원에서 의원에서 객단 검사가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그런 검사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2차 병원이나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검사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받는 그 정기 건강검진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결핵을 걸러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검진이 보통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그렇죠.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검사를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검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객담 검사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검사 과정을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결핵 검사 과정인데요. 일단 처음에요. 네. 흉부 엑스레이 검사부터. 사진은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흉부 엑스레이 검사, 단순 가슴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엑스레이 그 결핵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고 보시는 것처럼 우측 폐에 구멍이 나 있는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검사는 이제 CT 검사인데요. 엑스레이에서 병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과 구분이 좀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CT 검사를 추가해서 네.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엑스레이보다 좀 더 병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고 다른 병과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구멍, 공동이 형성된 게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진을 지금... 위해서는 이렇게 객담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객담을 뱉어서 우리가 보통 세 통을 뱉게 세 하고요. 통이나요? 네. 그래서 객담 검사는 크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를 하고요. 네. 이렇게 그 객담 배양을 배지에 접종해서 하는 배양 검사를 두 개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배양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핵균이 이렇게 6에서 8주가 지나면 배양균이 이렇게 노랗게 자라게 되는데요. 노랗게.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네. 약제 내성이 없는지 이런 검사도 해야 되고 제일 그 중요한 확진 검사이기 때문에 배양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도 정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네,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검사 방법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까다롭지가 않네요. 그죠?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흉부 CT, 그리고 객담. 네, 맞습니다. 네, 체담 네.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폐 말고 다른 장기에도 결핵균이 아까 보니 머리부터 뭐 상체는 거의 다 침범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검사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장비도 이제 그렇고. 폐외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늑막결핵, 조금 전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늑막 사이에 있는 흉수라는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요. 그 외에 임파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예.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척추결핵이라든지 뇌 수막에 생긴 결핵이라든지 심장에 생긴 결핵이라든지 이렇게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우리가 뭐 CT나 MRI나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만 가지고 추측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기관지 내시경으로도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관지 내시경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병과 꼭 구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성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돼서 네. 가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가래를 잘 못 뱉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기관지로 내시경을 넣어서 그 결핵이 의심되는 그 기관지에서 물로 이렇게 생리시험수로 씻어내서 그거를 다시 쭉 뽑아내 가지고요. 거기서 결핵균이 있는지 배양이 되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제 내성 결핵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결핵균이 약에 잘 듣는지 아니면은 약에 잘 안 듣는 내성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노랗게 배양이 되면 그거를 일부 떠와서 이렇게 약제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는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를 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핵약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엔 뭐 좋은 약이 너무 많이 개발돼서 하지만 약이 개발되는 거에 따라서 균도 내성이 증가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격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전염성이 워낙 강하니까요. 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격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집에서도 이제 자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단 이제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우리가 결핵 약에 잘 듣는 감수성 결핵 같은 경우는 약을 잘 드시면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100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수성 결핵이라는 게 뭐죠, 근데? 약에 내성이 없는 결핵을 말하는 것이죠. 내성이 그래서 없는. 아무 약에도 내성이 없는 우리 그런 결핵을 감수성 결핵이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결핵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 감수성 결핵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잘 먹으면 네.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거의 소실됩니다. 100분의 1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격리를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마스크는 당연히 필수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도 막 자주 씻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진 않지만 손 씻기는 모든 전염성 질환의 기본 생활 수칙이기 때문에 네. 방지를 위해서 손 씻기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격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한 2주 동안 격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거의 전염성은 떨어진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결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성이 없는 그런 감수성 결핵은 결핵약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잘 복용하면 거의 99% 이상 다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핵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4가지 약제를 이제 조합을 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이랑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결핵 환자분들은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약을 드시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한 약인데 네. 아이소니아지드, 리판핀, 네. 에탄뷰톨, 피라진 아마이드라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4가지 약을 이렇게 병합을 해서 6개월 동안 복용을 하게 되고요. 6개월 동안? 네. 그런데 이제 피라진 아마이드라는 약은 초기에 이렇게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초기 2개월만 피라진 아마이드라는 약을 복용하고 나머지 4개월은 나머지 약 3개만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성이 있는 균인지 없는 균인지에 따라서도 약 종류는 뭐 당연히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6개월이라면은 생각보다 어떻게 뭐 긴가요, 짧은가요? 길죠. 그리고 아까 약이 상당히 독하다고 하셨는데 독한 약을 6개월간이나 먹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폐렴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치료하면 다 낫는 병인데 결핵약은 왜 이렇게 오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균은 먼저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오래 써줘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핵균이 우리가 같은 결핵균이라 하더라도 이게 활발히 증식을 하는 균이 있고 얌전히 잠을 자고 있는 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증식기, 비증식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핵은 그 2가지 균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핵약이라고 하는 거는 활발히 증식을 하는 균만 죽일 수 있게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약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식기에 있는 이런 빨간 균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증식기, 잠자고 있는 이런 균들은 죽지가 않을 것이고요. 이 균이 또 한두 달이 지나면 또 증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비증식기에 있던 균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재발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이 전 기간 동안 결핵약을 써주는 것이 좋고 그것이 이제 우리 6개월로 표준 치료로 삼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없는 균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막 활동을 네, 하게 그렇죠. 되면서 네. 또 결핵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6개월간은 독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꾸준하게 먹어야 네. 된다. 그 공복에 먹는 거라면서요, 교수님? 보통 이제 그 약마다 다른데요. 공복에 이제 우리가 결핵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을 우리가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이라고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약제거든요. 그 네. 두 가지 약제는 그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흡수가 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공복 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좀 많고 좀 그러게 그런 위장 약입니다. 장애도 좀 생길 수 있고 네. 하지만 결핵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6개월 동안 장기간 약을 혹시 복용해 보셨다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꼬박꼬박 100% 복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약을 먹게 되면 혹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진짜요?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약에 잘 듣는 감수성 결핵이라고 하더라도 내성이 없는. 네, 내성이 없는 네. 그런 균이라 하더라도 약을 불규칙적으로 뭐 오늘 먹고 내일은 안 먹고 또 모레 먹고 아니면 또 이 약만 골라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그 처음에 약에 잘 듣던 내성이 없던 균도 내성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획득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치료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만약에 복용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네.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한두 번이라도 그걸 빼먹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군요. 우리가 뭐 단지 한 번 정도 빼먹는다고 해서 큰 영향은 그 정도는 없겠지만, 아니라도. 네, 그런데 이제 한 번 빼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빼먹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사실 얼마 동안 끊었을 때 이렇게 내성이 잘 생긴다라고는 보통 그 딱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네. 그래도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께서 좀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꼬박꼬박 먹는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이나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네, 그 우려되는 게 이제 결핵은 말씀드렸다시피 약만 잘 먹으면 잘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치료에 실패하는 이유는 네. 부작용 때문에 이제 약을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불규칙적으로 먹게 돼서 내성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환자가 많으세요? 저희가 제가 보는 환자분 중에 한 10% 정도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저희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결핵약의 부작용은 그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메스껍다든지 토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가 간지럽다, 뭐 두드러기나 같은 발진이 올라온다.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 우리가 결핵 약제 자체에 대한 부작용도 따로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피라지나마이드라는 약은 관절통,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에탄뷰톨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신경염 이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요. 아이소니아지드라는 약은 말초신경염이라고 해서 신경의 병증을 일으켜서 손발이 저리다든지 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좀 부작용이 약간 좀 심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뭐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아까 뭐 시신경염까지 생길 수 있다면 이거는 또 다른 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맞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결핵약을 드시면 누구나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네. 하지만 처음부터 약을 끊을 필요는 없는 게 약을 드시다 보면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요? 몸이 적응이 되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다, 못 먹겠다 말씀하셨던 분들도 예. 한두 달이 지나면 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작용이 경미하다면 그에 대해 증상을 조절해 주는 약, 뭐 예를 들면 관절통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드시고 피부에 무슨 발진이 생긴다면 뭐 연고를 바르든지 간지럼증에 먹는 약 이런 걸 쓰면서 같이 결핵약을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삶에 위협을 가할 만큼 상당히 심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 수치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경우 저희가 보통 간 수치가 보통 정상의 5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를 일컫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지고 시신경염이 오는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결핵약을 다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끊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렇게 이 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이 생기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약에 의해서 4가지 약 중에 어떤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약을 빼고
나머지 약으로 장기간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뺀 약 대신에 다른 약을 추가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누구에게나 네. 부작용은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에 그 탈락이 되는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는 뭐 수시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달 간격으로 병원에 네. 오셔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간격으로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혈액 검사, 엑스레이, 그다음에 가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가래에서 균은 더 안 나오는지, 그리고 뭐 간 수치가 더 심하게 올라가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병원에 한 달 간격으로 보통 저는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료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1주나 2주 간격으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초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게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 아까 사진에서도 그 까맣게 구멍이 네. 생겼어요, 폐에.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객혈, 각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면 치료가 가능한지, 뭐 다시 메워지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핵, 우리가 공동성 결핵이라고 하죠. 구멍이 나 있는 결핵인데요. 그런 네. 경우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를 하다 보면 한 2, 3개월 치료를 하면 그 구멍이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흉터를 조금 남기기는 하지만 그런 공동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처음에 병이 심한 상태에서 와서 공동이 상당히 큰 경우라면은 결핵 치료를 해서 결핵균이 잘 죽었다 하더라도 공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네. 피가 잘 나죠. 객혈 증상이 잘 나고 또 공동 안에서 다른 뭐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증식을 할 수가 폐 안에요? 네, 공동 구멍 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객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결핵 치료는 잘 했는데 공동이 남아서 합병증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 피를 계속 객혈을 한다든지 계속 반복되는 감염이 있다든지 하면은 네. 저희가 보통 나이가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를 수술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절제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도려내도 그것도 또 하나의 구멍 아니에요? 수술해서 도려내면? 아니 그 부분을 완전히 떼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구멍이 남는다든지 구멍을 포함한 주변에 이제 폐 일부분을 떼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가 좀 작아진 상태를 살아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다 이렇게 수술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합병증이 빈번한 경우에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수술을 통해서 절제를 했을 때 남은 삶에 지장이 없는 즉 폐기능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을 그런 분을 선택해서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네. 합니다. 근데 어떤 병도 그렇지만은 결핵도 역시 이게 완치가 가능한 것인지 재발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이거는 어떤 병이든지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감수성 결핵은 거의 다 완치가 되는 병이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사진은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예. 보시면은 6개월 동안 폐결핵으로 치료를 한 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공동이고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폐결핵으로 인한 염증성 근데 소견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6개월 치료하고 나서 이분은 완전히 흉터도 남지 않고 깨끗이 치료가 됐던 경우고요. 그다음에 결핵성 늑막염 환자 사진은 보시면 좀 잘 보이시죠? 네. 처음에 이제 그 오른쪽 폐에 이렇게 흉수, 늑막에 물이 차 있었는데 6개월 치료하고 나서 깨끗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확실히 까만 부분이 넓어졌네요. 네, 까만 게 이제 정상적인 그렇죠. 폐죠, 엑스레이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좋아지게 되는데 불행한 것은 이제 재발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 정도에서 네. 재발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고 결핵 치료를 잘 해도 한 10% 정도는 재발이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결핵 치료가 끝나고 1년 이내에 재발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네. 우리가 그 결핵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발이 됐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약을 6개월 동안 정해진 그
용법대로 꾸준히 잘 복용을 한 이후에 만약에 재발이 된 거라면 네. 내성이 없는 균이 재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치료했던 약과 똑같이 치료를 하면 잘 낫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만약에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재발을 한 경우에는 내성 결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꾸준히 정해진 용량, 용법대로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뭐 부산에서 집단 발병 뉴스도 듣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주변에도 결핵 환자를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직접 교수님께 여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질문 해주실까요? 친구 아버님이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결핵을 앓은 흉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결핵은 저절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진단이 안 됐으면은 병원에 안 가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흔적은 있다. 알고 지나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엑스레이 건강검진한다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그 폐결핵 흉터가 있습니다라고 그 검진 결과에 적혀서 저에게 오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결핵이라는 병이 병 자체가 심하지 않고 면역력만 아주 뛰어나다면 한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를 하지 않고 저절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운이 좋으면 흉터가 조금 남고 말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흉이 아주 심하게 남고 객혈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흉터 같은 경우는 이미 흉터로 남은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있으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결핵의 재발 또는 다시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좀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어떤 점 궁금하십니까? 임신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아에게 영향이 있는지 또 임신했을 때 결핵약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게요. 약 복용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산모분께서 네. 결핵에 걸려서 많이 오시는데요. 제일 먼저 여쭤보시는 게 결핵약을 먹으면 어머님이 보통 자기 걱정 잘 안 하시죠. 태아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기 괜찮겠습니까? 많이 여쭤봅니다. 하지만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어머님이 위험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났을 때 아기에게 전염을 다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산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약제 모두 산모에게 일반적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약 중에 그 피라진아마이드라는 약은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라진아마이드라는 약은 빼고 나머지 약 3가지를 가지고 9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9개월 동안이면 임신 기간 내내 어쨌든 약을 꼭 복용을 하면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럼 주변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혹시 감염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을 가게 되실까요? 어떠실까요? 가야 됩니까? 네, 가족 중에 특히 이제 호흡기 결핵, 폐결핵과 같은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시킬 수 있는 결핵이 생긴 환자가 있으면 가족분들은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접촉자 검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으로 그 병원에서 무료로 이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검사는 크게 이제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엑스레이 흉부 단순 촬영을 시행을 해서 나도 결핵에 걸린 것 아닌지 결핵 그 활동성 결핵 환자는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몸에 결핵균이 있을 때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은 일부 그 환자군에 대해서는 잠복 결핵 감염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피부 반응 검사 도 있고 그다음에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핵 발병의 위험군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만 찍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결핵이 있는지 보는 결핵균이 들어와 있는지 보는 검사도 함께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고 왜냐하면 저체중이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결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양 섭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뭐 좀 틀에 박힌 이야기 같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술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흡연을 하신다면은 담배를 피는 그 자체가 결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폐도 약화시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금연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습관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당부의 네. 말씀을 또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서고 있지만 네. 부끄럽게도 결핵 발생도 많고 사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핵이라는 병을 빨리 이렇게 조기에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전염성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드리지만 특별한 원인 없는 기침이 한 2,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병원에 꼭 가셔서 결핵 그 관련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결핵이 이제 폐결핵이 호흡기 전염병이니만큼 기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하는 우리가 그걸 기침 에티켓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결핵 보균자라고 합니다. 이제 결핵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보균이 있다 하더라도 발병하지 않도록 평소에 면역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겠고 혹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목정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